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산간호조무사학원 원장 이태진입니다. 오늘은 지역사회간호2 지역사회 정신건강 수업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212쪽인데요. 미리 말씀드릴 거는 정신건강 부분에서 내용이 조금 많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신건강을 보기 전에 정신장애의 정의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정신장애는 정신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장애가 발생해서 일정 기간 이상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정신적인 이상 상태가 정신장애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 급성기 이런 어떤 질병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다양한 피검사를 해보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신장애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뭐 CT를 찍는다고 피검사를 한다고 이 장애가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던 이제 정신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렇던 이제 그 카테고리가 중요한데 그 카테고리 중에 첫 번째가 일정 기간 이상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고 하면 기분이 우울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하루 이틀 아니면 3, 4일 정도. 그러나 그게 이제 2주 이상 지속이 되는 이런 우울증이라면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우울 증상보다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고, 다음에 기분이 우리가 좀 꿀꿀하고 우울하다 해가지고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사회생활을 뭐 그만둔다거나 또는요 뭐 회사나 학교를 안 가고 뭐 집안에 그냥 은둔형으로 있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내가 조금 기분 우울하지만 사회생활은 합니다. 그런데 정신장애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일정 기간 동안에 우울하다고 이런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카테고리에 걸려 있을 때 정신적으로 이상한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장애를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신건강을 봐야 되는데요. 이 정신건강 또는요 정신발달을 얘기하는 유명한 학자로는 프로이트와 에릭슨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프로이트나 에릭슨의 이렇던 정신발달 상태를 아동간호에서도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프로이트와 에릭슨은 이제 좀 그 정신의 어떤 발달 상황을 좀 다르게 설명하죠. 그리고 프로이드는 인생의 전 단계를 5단계로 설명하고 있고요. 에릭슨은 8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일단 0에서 1세 우리의 영아기 때를 구강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그 리비도라든가 그죠? 이런 어떤 성적인 에너지가 입에 몰려있는 시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에서 4세까지를 학문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또한 그죠? 이런 어떤 관심, 성적인 욕구 이런 것이 학문에 몰려있다라고 얘기하고 4 내지 6세 때는 남근기죠. 그래서 그리고 6에서 18세까지는 잠복기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18세 이후를 성기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이걸 얘기하자면 너무 끝도 없는 이야기라서 일단 이렇게만 설명드리고요.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18세 이후에는 평생을 프로이드는 성기기로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프로이드의 구강기를 에릭슨은 영아기라고 얘기하고요. 이 영아기 때는 신뢰감과 불신감이라는 이제 이 발달 과업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발달 과업이 긍정적인 발달 과업이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발달 단계에 있는 이런 이제 과업들을 완수하면서 살아가야 정신이 건강하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학인데요. 이때는 자율성과 수치감입니다. 항영전기는 주도성 대 죄책감이고요. 항영기는 근면성 대 열등감. 다음에 사춘기 때는 자아 정체성과 역할 혼돈을 경험하게 되고 성인 초기에는 친밀성과 그리고 고립감, 성인기에는 생산성 대 침체감을 만듭니다. 65세 이후 노년기가 되면
살아온 자기 인생에 대해서 충분하게 통합을 하는 자아 통합성을 일으켜야 되고요. 자아 통합성이 이제 달성되지 않으면 절망감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8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이제 발달 과업에 긍정적 발달 또 부정적 발달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확인하는 문제들이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신자, 죽은 자, 친생자라고 외워서 그냥 좀 더 이제 외우는 방법을 좀 쉽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의 방법으로 이 8단계를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정신건강 문제의 이해입니다. 정신의 건강 문제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통계적 관점도 있고요. 또 사회적 관점, 또 주관적 불평감의 기준, 무능력의 기준, 또 전문적 기준에서 우리 책에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자주 시험에 언급되는 부분은 바로 통계적 관점의 기준입니다. 통계적 관점의 기준으로는 어떤 행동이 통계적으로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죠. 보통 우리가 이제 통계라고 얘기하면은 정규 분포 곡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가장 가운데가 이제 평균입니다. 그래서 평균에서 이 가까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여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다? 정상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난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 통계적 관점으로 봤을 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규범 기준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규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된 행동을 할 때 사회적 규범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주관적 불편감 기준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얼마나 느끼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라든가 또는 어떤 불안증 같은 경우에 누구도 그저 거기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는데 자기는 뭐가 거미를 보면 막 거미의 공포가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죠, 그런 어떤 이제 불편감이 스스로 이제 주관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관적 불편감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능력 기준인데요. 말 그대로 일상생활이 아까 여기 있죠, 그죠? 원만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직업적 또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전문적 기준인데요. 이 전문적 기준은 본인은 뭐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전문가 집단, 예를 들어서 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라든가 또 뭐 임상심리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검사를 통해 가지고 당신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소 라고 얘기하면 그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책에 보시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요. PTSD,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 이래가지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의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인데요. 외상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외상 사건을 내가 재경험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지는 않고 이미 끝났고 지금은 아무 문제 없는데도 나는 그때의 고통, 그때의 불안을 재경험하게 된다면 PTSD, 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외상과 연관된 자극에 대해서 계속 회피하고 또 주위 자극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 둔화되어 있다면 우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로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키는 극심한 스트레스는 아동기의 성적인 학대 또는요 정서적인 학대이고요. 다음에 교통사고 등 심각한 사고를 경험했다거나 또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이런 경험을 했을 때의 후유증으로 나오는 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하는 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것도 잘 보셔야 되겠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외상적 사고를 바라보는
주관적 지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체적 심리적 증상에 반응해서 대상자를 이해해줘야 되는 거죠. 그를 충분히 공감해주고 이해해준다면 그죠? 대상자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비논리적인 사고를 교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씩 시험에 보면 환자의 비논리적 사고를 교정하지 마라, 억지로 교정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틀린 답입니다. 교정해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인지시켜 주는 것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회복 단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간호입니다.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꼭 확인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한스 셀리에가 얘기하는 이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신체적인 어떤 그 변화 단계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한스 셀리에는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신체적 변화를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고기입니다. 경고기는 신체적 위협에 대항할 수 있도록 생리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시기다. 다른 말로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생리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런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 때, 아,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이거 스트레스구나 라고 생각하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심호흡을 한다거나 또는 뭐 이완을 한다거나 등등 나 스스로 스트레스에서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즉 알아차리라고 몸이 보내는 신호다. 이게 경고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고기 때는 교감신경계의 흥분으로 신체적으로 놀란 반응이 나타나는 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이 흥분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맥박입니다. 맥박은 어떻게 될까요? 맥박은 빨라집니다. 혈압은요? 말초혈관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혈압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호흡수도요? 호흡수도 올라갑니다. 손에 땀은 어떨까요? 그럼요. 땀은 흥건해집니다. 땀 분비도 촉진이 됩니다. 많아집니다. 눈동자는 어떻게 될까요? 눈동자도 가늘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입에 침은 어떨까요? 침은 마릅니다. 이런 이제 증상들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 알아차리도록 신호를 보내는 단계가 경고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기에 내가 알아차리고 조금 그죠? 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노력했다면 다음 단계로 내려가진 않겠지만 이런 어떤 변화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몸이 저항하는 단계로 내려갑니다. 저항기는요, 지속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상 수준 이상의 반응을 나타내는 시기가 저항기라고 얘기하는데요. 대응기전이 이용이 됩니다. 대응기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뇌하수체 전엽에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으로 인해서 부신피질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의 흥분으로 나타나는 에피네프린의 작용을 대응하기 위해 나타나는 기전이 저항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신피질 호르몬의 분비로 대응기전이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면 세 번째 단계 소모기로 내려갑니다. 소모기는 우리 몸이 탈진되는 시기다 라고 해가지고 탈진 반응이라고도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이 신체적 방어 능력이 떨어지고 그 결과로 퇴화되거나 또는요 병들게 되는 단계가
소모기라고 얘기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자포자기, 그죠? 또 우울한 감정, 인격의 분리, 인지 왜곡, 그리고요 뇌하수체와 부신피질 호르몬의 분비가 중단이 됨으로써 심하게 된 뭐가 사망에 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증후군은 경고기와 저항기, 소모기 3단계로 내려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각 단계에서 어떤 이제 특징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방어기제입니다. 방어기제는 개인의 내적 스트레스나 위험에 대한 인식과 또 불안에 대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적 과정이 방어기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방어기제에는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보자면요. 부정입니다. 부정은 의식화된다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생각이나 욕구나 충동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은 현실을 차단하는 거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부정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두 번째로는 투사인데요. 투사는 자신의 결점이나 또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 즉, 남 탓하는 거죠.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고 자기가 술 먹었으면서도 그 술을 먹은 이유가 남의 탓, 뭐 부인 탓, 회사 부장님 탓하는 게 투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억압인데요. 억압은 불안에 대한 1차적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극도로 위협적이거나 또 고통스러운 생각을 의식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본인은 전혀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게 억압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번째로는 승화인데요. 승화는 생산적이고 또 긍정적인 방어 기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인 욕구나 또 참기 어려운 충동을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로 바꿔 사용하는 것. 전용이란 말은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 격투기 선수들 보시면 그죠? 뭐 사회에서 그렇게 막 주먹질을 하고 사람을 때리고 이러면은 폭행으로 법을 위반하는 일이겠지만 이게 이제 링 위에서 일어난다면 스포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화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퇴행인데요. 퇴행은 심한 좌절을 경험할 때 현재 위치나 또 성숙의 수준을 과거 수준으로 후퇴하는 거죠. 예를 들면 5살 아이에게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쏠리던 사랑과 관심이 동생에게로 다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동생의 젖병을 뺏어가지고 지가 묻고 또 오줌 또 잘 가리던 아이가 소변을 줄줄 산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뭐가 되는 거다? 퇴행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는 반동형성인데요. 이 반동형성은 생각이나 감정이 혼란스러워서 그 생각이나 행동과는 반대되도록 나타나는 것이 반동형성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반동형성의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대치입니다. 대치는 어떤 대상에게 향했던 감정을 다른 대상에게 옮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속담에 꿩 대신 닭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대치를 설명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꿩을 원했지만 그죠? 꿩을 뭐 쟁취하거나 또는 꿩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에 다른 대상인 닭에게 옮기는 것. 이게 대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치입니다. 전치는 공격적 또는요 적대감 이런 어떤 행동을 자신이 이런 적대적 행위를 했을 때 받을 피해가 있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기보다 힘센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좀 덜 위협적이고 또 힘이 없는 사람에게 이 공격성을 이동시키는 것, 이게 바로 전치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부인한테
잔소리를 들은 남편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뭐 마당에 있는 그죠 세숫대야를 빵 차고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치의 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동일한데요. 동일한은 부모와 중요한 인물, 어쨌든 간에 자기가 닮고 싶은 그런 어떤 사람을 동일화해서 그 태도와 또 행동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닮아가는 거죠. 요즘은 이제 왜 뭐 이런 덕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덕후. 그래서 이 덕후도 결국은 동일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방어 기제 중에 상징화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부여된 감정적 가치를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전치하는 거가 상징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오헬리 소설 중에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소녀가 담장에 잎사귀 한 개에 저 잎사귀가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 상징화하는 거가 그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합리화는 인식하지 못한 동기에서 나오는 행동을 그렇듯하게 이치에 맞는 이유로 내세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합리화의 예는 우리가 이솝 우화 중에서 신포도가 있어요. 여우와 신포도. 그래서 배고픈 여우가 포도를 따먹고 싶었지만 포도를 따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높게 달려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못 따먹으니까 에이, 저 포도는 어차피 신포도일 거야 하고 가는 것. 이게 바로 합리화라고 얘기합니다. 보상인데요. 보상은 자신의 성격이나 또 지능이나 외모와 같은 이미지, 결함을 메우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게 보상입니다. 다음에는 해리인데요. 해리는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독립된 성격의 일부가 그 사람의 지배를 벗어나서 마치 또 다른 독립된 성격인 것처럼 행동하는 게 해리인데요. 제가 해리를 이렇게 푸르게 표시해 놓은 이유는 이 해리 문제가 거의 그죠 2번 정도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부캐릭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캐. 그래서 이 부캐가 해리의 어떤 이제 뭐 분명한 얘기, 뭐 예는 아니겠지만 그런 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회피인데요. 회피는 위험한 상황이나 대상으로 의식적, 그다음에 무의식적으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것이 회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분명히 화를 내고 우리 관계가 깨어질 것 같으니까 그 말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회피가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저항인데요. 괴롭고 불안한 억압된 자료들이 의식으로 떠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저항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 안 좋은 생각이 머릿속에 막 떠오를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막 흔들면서 아니야 이런 거 없어 이런 얘기 막 우리가 스스로 저항을 하거든요. 떠오르지 않으려고 그런 노력들을 저항이라고 얘기하고요. 환상은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또 부적절함에 관한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즐거운 상상, 공상을 하는 이런 백일몽을 꾸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성냥팔이 소녀가 그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성냥 한 개비를 키면서 아름다운 그죠 따뜻한 가정, 또 성냥 한 개비를 피면서 따뜻하게 또 이제 성탄절 파티하는 모습, 이걸 상상하는 것, 이게 바로 환상의 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지역사회 정신건강 한 일부분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